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전교조 고위 간부 출신이 지명이 됐습니다. 전교조 출신 이번에 또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전교조 출신이 이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최교진 후보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충남에서 중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도 했었었고요. 아, 고위 간부네. 예, 그렇죠. 예, 충남 지부장도 지냈었습니다. 네. 전교조 충남 지부장. 그리고 2014년부터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내리 3선 당선이 돼가지고 활동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선관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집회시위법 위반 등 전과가 3건이 총 나오기도 했었던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가교육위원장에는 또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가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또 부산대 총장 시절에 조국 전 대표 딸 입학 취소에 대해서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저희가 뭐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뭐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이 얘기는 이 정도 다루고요. 저희가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이번에도 대통령 출신의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가 있는데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분도 민변 출신이고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대형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이다. 예, 이분 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위직 인사를 할 때 많이 네. 보는 게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져서 이제는 전문성은 당연하고 네. 도덕성 뭐 너무나 꼼꼼하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근데 이분은 일단 전문성부터 의문이 들어요. 딱히 금융하고 별 관련이 없는 분이던데. 그래서 예,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민변 변호사 하면서 민변 활동하고 그냥 대통령 연수원 동기고 대통령 변호했다는 거 외에는 이렇다 할 금융 관련 경력도 없고 공직을 뭐 맡았던 경험도 없어요. 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이 됐다는 소식은 좀 조금 정실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고 이번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동기, 연수원 동기 예. 이 두 축이 굉장히 약진을 했어요. 아, 그렇죠. 엄청나게 약진해 갖고 뭐 한둘이 아닙니다. 예. 근데 변호인을 이분이 2개를 변호했었잖아요. 네. 이분은 대북송금하고 그다음에 예.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2개를 예. 변호를 했고 이분은 성남시장 때부터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재명 대통령랑 굉장히 가깝고 뭐 연수원 때부터 서클을 같이 했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직위분을 맡긴다는 게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예. 이 금융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라임 옵티머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았잖아요.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이 금감원이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 증권사 이 모든 기관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이 움직이면 증권가 뭐 금융계가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과연 뭘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좀 들었고 과거에 민주당이요. 이복현 금감원장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저랑 거의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 이복현이 금융을 아느냐? 전문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런 얘기 드렸죠. 그래도 이복현 원장은 회계사다. 예. 그리고 CPA라도 합격을 했다. 옛날에 금융수사라도 했다. 금융수사 전문성이 있다. 근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분을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가 여러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금융 관련 변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의 모든 법조인은 모든 걸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에 대해서 내세울 게 없고 어떻게 설명할 게 없으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금융 관련 변호를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실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변인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대변인 살면서 5억 원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5억 원. 야, 5천 빌려달라 그래도 솔직히 어려운데. 500도 어려운데. 500도 어렵죠. 500도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100만 원 정도 어렵습니다. 친해도 어렵습니다. 100만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200만 전화 해준 적이 또 있고 받을 수 있는데 500까지도 어렵습니다. 근데 무려 5억이나 빌려줬다. 누가 빌려준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이찬진 금융감독원 내정자가 이재명 전 대통령한테 야당 대표 시절에 5억을 현금으로 빌려줬다고 합니다. 재벌도 5억 빌려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5억 원을 그냥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다. 이게 월간조선 2021년 10월 보도입니다. 보면은
저희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권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을 검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에게 빌린 5억 원의 행방은 이런 식으로 그때 기사가 보도가 됐었어요. 당시에 나름 보도가 많이 됐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한때의 채권자였는데 나중에 뭐 갚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갚았다고 하는데 한때의 채권자였는데 그런데 금감원장에 또 채권자 한때의 채권자를 임명을 한다. 야 이거 글쎄요 이런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정말 갚았는지 그건 확인이 필요해요. 이번 인사청문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떻게 갚았다. 뭐 계좌 이체했다는 내역이 있다든가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고 받으면서 뭐 영수증 썼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그냥 갚았다 말로 때우게 되면요 이 금융감독원 자리가 그 5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자료로 대신 갚는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갚았다 이게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게 그렇게 보입니다. 시기가 좀 중요해요. 이때가 경기지사 시절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잖아요. 직을 상실할 위기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약간 그 권순일 게이트 이게 막 시작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 5억 원은 어디에 썼을까? 변호사 비용을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많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범죄 혐의점이 많고 재판을 많이 받고 변호인들을 많이 썼지만 이분은 진짜 찐이다. 그러니까 과거 정말로 완전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대권을 갈 수 있을지 말지 그냥 대권을 꿈꿀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를 시절부터 이분이 5억이란 거금을 빌려주고 이재명 대통령을 챙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금감원장을 준다? 누가 봐도 정신이사고 법원인사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게 이게 5억 원을 담보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줬더라고요. 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자기 집 이재명 당시 그 대표의 집을 그렇죠. 담보로 해서 이제 이찬진 변호사한테 빌렸었는데 7억 원 근저당 설정.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왜 4인간 거래를 하죠? 깔끔하게 은행 가서 또는 은행에서 빌리는 게 맞겠죠. 이제 은행에 가서 자기 집 담보 잡고 빌리면 깔끔할 거고 또 친구 사이 우정도 좀 껄끄러운 면도 없을 거고 그랬을 건데 왜 공식적인 그런 금융기관이 아닌 4인 간의 거래를 했을까? 이거는 나중에 안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그런 대목 같아요. 그래서 왜 은행에서 안 빌렸을까?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금융감독원장은 그냥 임명하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따로 뭐 청문회 같은 게 없이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임명한다 그런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가 그렇구나. 이게 참 황당하네. 이게 그럼 또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돼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예요. 금융감독원이.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되면 이제 계좌 내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송금 내역이라든가 외환 거래 이런 것들 모든 자료를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금융감독원에서 그러면 이거를 기간이라든가 또는 빨리 주는 시기라든가 또는 그걸 허가한다든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료를 받아서 수사기관 넘기는 거 이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금융감독원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여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뭐 대선 당시에 2021년 대선 당시에 보도가 됐었던 그런 건이었는데 그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018년 당시에 재산 내역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본인 예금 15억 얼마가 있었고 배우자 예금도 또 3억 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예금 총액이 한 19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과거에 또 받은 적도 있어서 금융권 대출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러면도 이 5억 원에 빌린 상황이 좀 특이하긴 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찬진 그 금융감독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자도 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돼서는 이 정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아마 몇 군데서 보도를 할 것 같으니까요. 이 내용을 저희가 이 정도 한번 다뤄봤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보면요. 그 이찬진 변호사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복지 전문가다. 과거에 이제 박원순
당시 이제 변호사 90년대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복지 정책 운동을 했는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니까 같이 해달라 그런 제안을 받았고 참여연대 활동을 오래 했다 이런 식으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문성에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런 뭐랄까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자리를 줘야 되는데 네. 누가 봐도 논란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찾았을 거예요. 네. 적당히 장관급의 지위를 누리면서 연봉도 많고. 네. 근데 금감원은요 민간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원래 금융사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입니다. 네. 인사청문회가 없고요. 연봉도 뭐 한 기본급만 한 2억 4천만 원 이렇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장관급 인사들보다 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르다가 이렇게 이 자리를 챙겨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나라에 돈이 없다, 돈 쓸 게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이런 분이 가게 되면 또 금융사들이 또 팔을 비틀어서 또 뭐 이런저런 걸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간에서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변호사 출신 이재명 사건 변호사 출신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여러 명 일하고 있고 여기다 또 민정수석실도 일하고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분 변호사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금융감독원 이분도 이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자기 변호를 맡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은 다 이번 정부도 출세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보훈 인사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건 수임료 그렇게 많이 이제 지출됐을 건데 이상하게 재산 줄지 않는다 그런 지적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소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나중에 이렇게 자료로 채워주게 되면 사건 수임료가 그렇게 없었거나 또는 사건자가 매우 낮았다는 게 좀 악우가 맞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사적인 보훈 인사다 이렇게 지금 의혹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짧게 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논란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 논란 그리고 주식 세금 논란 그리고 이춘석 의원 주식 투자 사명 투자 관련된 논란 그다음에 사면 논란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하락한 그 결과가 또 어제와 오늘 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치 저희가 짧게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SOI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은 여기서도 4.1%포인트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4.1%포인트 하락을 해서 54.7%로 집계가 됐습니다.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9.8%포인트나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또 여권 성향의 언론의 조사에서도요.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그런 조사가 또 연달아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국정 지지도 52.8%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52.8, 부정이 41.8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전과 비교해서 긍정 수치가 5.5%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수치를 한 3주 동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40% 정도가 공고해졌다는 거를 또 우리가 특기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평가도 내려갔지만 부정평가가 최소한 40% 정도는 이제 되는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정평가가 이 41.2%잖아요. 이 부정평가를 보면 40.8%군요. 저희 국민의힘이 대선 때 받았던 수치랑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이 떠나간 분들의 마음 못 찾아오고 있는 건데 이 부정평가가 높아야지 확실하게 안티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중도에서 이제 고민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 그래도 탄핵 대선에서 지지를 해줬는데 이 2달 지켜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측근 챙기기, 인사, 보훈 인사, 변호인들을 요직에 앉히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인사부터 갑질했던 강선우 후보자 문제, 이춘석 의원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 가장 컸던 게요. 경제 문제라고 봐요. 경제 문제.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거의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착한 척 국합 요리를 하지만 민주당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했던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고 민주당 정당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좀 협치를 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조금은 기대를 합니다. 의례적으로라도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너무 대통령실부터 모두 마이웨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15만 원 줘봤자 별로 효과가 없기도 했어요. 전혀 없죠. 예, 뭐 이제는 뭐 너무 했지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15만 원 준 게 그 예. 약발이 좀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불과 한 2주도 안 간 것 같아요. 2주도 안 가서 지금 하향세가 그려졌고요. 예. 저는 이게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쌓여서 된 거다. 첫 번째 이제 관세 협상 실패한 거, 네. 그다음에 증세 폭탄, 증세 폭탄, 법인세 1% 포인트 올리는 거,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그 강화한 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장 컸던 게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이춘석 이제 의원이죠. 법사위원장의 네. 차명 주식 거래. 이 보좌관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억대의 차명 거래했는데 이게 뭐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다. 그러면 그렇죠.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니냐. 그리고 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장으로 했었는데 네. 그때 분과장으로 했다 그러면 해당 국정위원회 위원들도 전부 다 어떤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을 하면서 자신들은 뒤에서 몰래 주식 거래를 해서 돈을 벌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니까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큰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그 광복절 특별 사면 조국 전 대표 입시 비리의 설계자, 입시 비리의 당사자인 조국 전 대표와 그다음에 그 위안부 할머니, 예. 그 후원금 횡령했던 윤미향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데 이 두 사람을 사면하는 게 광복절과 국민통합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냐라고 하는 국민들 불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번에 이렇게 지지율이 한 5% 포인트 이상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의힘 압수수색 얘기 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구속이 되자마자 반나절 만에 국민의힘 당사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명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당원 명부라는 게 어떤 당을 막론하거니와 이거는 기밀 중에 기밀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죠. 어떤 당에 가입했는지가 이게 기밀 중에 기밀인데 이거 뺏기면은 사실 다 털리는 거예요. 다 털리는 건데 네. 지금 뭐 건진법사 전 씨하고 그다음에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통일교 교인들을 뭐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을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특검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보니까 15시간 만에 뭐 대치 끝에 지금 특검이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어요. 오늘 새벽에 글 하나 올렸는데 방금 전인 새벽 1시쯤에 특검이 기나긴 대치 끝에 당사에 철수했다. 그래서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번호, 계좌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 강탈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끝까지 맞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 분위기가 어제 오늘 좀 스산했어요. 예. 어수선하죠. 예. 저는 이제 특검의 이번 우리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예. 이 특검에 대한 이 실체가 드러났다. 저는 특검 수사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봐요. 예, 특검이 지금 뭐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탄핵 이후에 거침없이 나와왔잖아요. 성과가 그렇죠. 있든 없든 뭐 그것이 정당하든 안 하든 떠나서 거침없이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들이 그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명분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과거에 이제 통일교 교인분들이 대거 들어와서 어떤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미수잖아요.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 권성동 의원은 출마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장이 발부된 거에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알선수재 이런 거예요. 이 법명이 이 우리 당원 명부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국민의힘이 볼 때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특검이 여기서 이렇게 전당대회 중에
전당대회 중에 중앙 당사를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민주당 사례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 그때 김용전 부원장, 예.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예. 그때 김용전 부원장이 굉장히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과거 대장동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장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돈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그래서 이 문제를 검찰이 들여다보겠다고 민주당을 갔어요, 당사를. 그때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 탄압이다. 그때는 당원 명부를 보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김용의 자리라도 한번 가보겠다. 뭐가 있는지, 어떤 서류가 남았는지 이거였어요. 그때 민주당이 엄청 야당 탄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들도 좀 잘 생각을 해야 한다.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특검에서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보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진짜 대변인 아까 이제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김용 전 부위원장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갔을 때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당대회가 한창인 그런 시즌이었잖아요. 전당대회가 한창이어갖고 지금 당 뭐 간부들도 없었고 주요 인사들도 당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빈집털이다. 이거 뭐 용파리 사건 같은 깡패짓이다 라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도 옛날 사건이어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용파리 사건이라고, 용파리라는 그 이제 조폭의 두목입니다. 그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전당대회에 강목 들고 가서 전당대회를 다 깽판시킨 거예요. 의자 다 뒤집고 뭐 사람 이제 때리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이번에 특검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강목만 안 들고 왔지 전당대회를 방해하려고, 회방하려고 압수수색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날짜가 이미 예정돼 있어서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대전에서 다 모여가지고 수많은 당직자와 의원들이 대전에 내려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사가 당연히 비겠죠. 사람들이 없겠죠.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그 틈을 노려가지고 당에 쳐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전당대회를 깽판치려 했던 정치 용역 깡패 용파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특검이 이번에 정치 개입을 공식 선언한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 개입 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컨벤션 효과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도 10개 오르고 있고 당 대표도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찬물을 끼얹는 이렇게 압수수색을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에 대한 관심과 또 시선이 전부 다 특검에 쏠리겠죠.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에 김빼기를 하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특검이 정치 개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그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찾았는데 밤에 농성 들어가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김문수 지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기한 농성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이 당사에서 농성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거 하면 스크럼도 짜고 앞에서 좀 대응해야 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오늘 킨텍스에서 예정됐던 수도권 합동 연설회를 취소하고 당사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사 지하 1층에서. 저는 이번 압수수색이 전당대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런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당내에서도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특검에 국민의힘이 많은 분들이 계엄에 대해서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특검도 반대했던 이유는 특검의 이런 행태가 너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에요. 특검이 정치를 하면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어떤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특검은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나 우리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특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번 확실히 끊고 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말도 안 되는 이 이유를 갖고 압수수색을 계기로 좀 흔들렸던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 특검의 실체를 제대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제 이거 분들이 분명히 전해드려야 될 게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통일교회에 가서 먼저 교인 명부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당신들이 보기에 가장 우리 당에 가입을
입당을 해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을 것 같은 사람 20명을 추려라. 20명 줘라. 예.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해보겠다. 근데 그 20명 중에 저희 당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에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20명을 추릴 때는 자신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100% 당원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을 줬을 거 아니에요. 원래도 당원이었을 것 같다. 그런 사람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거는 어떤 종교 탄압 성격도 있고 이건 헌법 위배되는 행위예요. 개인의 정당의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특정 종교에 가입돼 있고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엮여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정당에 입당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의 이런 행태는 굉장히 오만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혐의가 있으면 뭐든 수사를 해야겠지만 이게 의도를 갖고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는 거는 이거는 글쎄요. 이렇게 특검이 저희가 국힘을 겨냥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김건희 여사 그제 밤에 늦게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한 반나절 만에 국힘 당사를 쳐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방해에 초점을 두고 의원들을 또 부르고 있는 이것도 우리가 좀 다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뭐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특검에 어떻게 보면은 협조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는데 일단 조경태 의원이나 김예지 의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또 비판하는 또 시선도 당에서 많기도 했고요, 대변인. 네, 그렇죠. 지금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은 나가서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당 당원으로서 당론에 정해져 있는데 당론과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셨었고 또 그 관련된 이제 정치적 목적이 아주 명백한 그런 특검의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박지영 특검보 이분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박지영 특검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어땠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뇌물 의혹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의혹 사건을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발한 사람을 3개월 이상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그걸 조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박지영 특검보예요. 그 중앙지검 당시에 형사 6부장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고발 사건이 배당이 됐었는데 당시에 저도 보도가 기억에 납니다. 그렇죠. 되게 친한 기자가 그거를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다스 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배당되자마자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바로 조사를 했었는데 한 1, 2주 만에 3주인가 그랬는데 조사를 했었는데 요거는 뭐 석 달 넘게 묵혔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 특검보 이 박지영 특검이 본인이 이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수사의 속도를 본인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다. 그러면은 고발인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느리게 하고요. 수사에 소극적인데 본인이 이제 때리고 싶은 이제 정당에서 관련된 사건이다. 그러면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떠들고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역사가 돌고 돈다고 생각하는 게 또 이분이 과거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당시 있을 때 총무부장을 했었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인연이 있는데 참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도네요. 전 참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고발당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이 얘기 꼭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누구 발언입니까 이거? 조경태 후보 발언이에요. 저는 민주당에서 저희를 비판하려고 이렇게 발언을 한 줄 알았어요.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이 우리가 씌우고 가두고 문신의 폭을 좁히고 있잖아요. 내란머리를 하고 정당회사까지 나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저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프레임인데 이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게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우리 탄핵 전국에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할 때 내란을 넣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내란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내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논리를 차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늘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과 그쪽에서 저희를 늘 공격하는 게 네. 계엄이 일어난 그날 밤에 국민의힘은 계엄을 해제하러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주장은 많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분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고 다 거기서 대치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미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석이 충분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본회의 진행이나 계엄 해제를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다. 이 얘기까지는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계엄이 해제된 직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기자회견 2차 대국민담화 하기 직전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예. 그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촉구 당론 의결을 합니다. 우리는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냈던 거예요. 예. 이미 냈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란몰이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상황을 뻔히 알면서 우리를 내란 세력으로 스스로 낙인 찍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내란 특검에 그래서 가서 조사도 받고 있고 막 그러는데, 예. 그런데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고 주경태 의원이나 뭐 김예지 의원 그런다고 하는데 그 특검에서 지금 당시 지도부까지 뭐 소환하겠다, 뭐 영장 치겠다 이런 관측이 지금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 빌미를 준 얼마 안 걸 수도 얼마 안 있어요.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당시에 뭐 지도부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합동연설회가 있었잖아요. 대전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어제 내용이 계속 이어졌다. 당권 주자 내부 총질 논란으로 또 아수라장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이게 국민들 보기에 좀 민망하네요. 근데 이제 예. 전당대회 하면 서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아닙니다. 했어요? 옛날에 박근혜 MB 때는 더 예, 했습니다. 예. 박근혜 MB 때는요 전당대회 그 안에서 그 국지전이 있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체육관이 크지 않습니까? 예. 군데군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몸싸움 비슷하게 오고 가는 예.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대 앞에서 보면 그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저 오른쪽 펜스 뭐 2층 몇 어디 구석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치열했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징계는 따로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연호를 외치고 선창하고 다 같이 뭐 현수막 들고 열심히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좋긴 한데 그게 과열되면은 상대 이제 상대 진영에서 이제 좀 제지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몸싸움까지 일촉즉발 상황까지는 가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폭력까지는 없었다. 고성까지만 오고 갔고 보기 네. 좋지 않은 욕설도 좀 나왔었다. 이 정도 수준인 거지 징계할 만큼의 어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과열되고 있지만 징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당사에서 한다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예. 이런 말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네. 이게 어느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열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 쫓아가는 후보가 상당히 쫓아갔거나 아니면 역전 직전이거나 아니면 역전됐거나 지금 판세가 어때요? 판세가 그러니까. 판세가 상당히 지금 예. 누군가 압도적일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두 명이 굉장히 각축전인데 이게 뭐 뒤집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뒤집어지 직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쫓아가는 추세가 관성이 붙어요. 그러면 달리기 붙어서 더 속도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려는 자는요 뺏기지 않으려고 예. 더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쫓아가는 자는 이걸 뒤집으려고 조금만 더 하면 뒤집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더 열정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열정과 말씀하신 그 열정이 두 분의 있는 거지. 경쟁보다는 다른 분과의 지금 다른 분들은 다른 분과의 지금 설전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 제가 보기엔요 예. 실제로 가면요 보도는 이제 다른 분들도 예. 얘기가 다른 분 좀 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가면은 그 이제 1, 2등 그 싸움이 더 아주 치열합니다. 제가 이게 그러니까 좀 여론조사 결과가 많으면은 저희가 인용을 많이 하겠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지금 당원들 당심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장동혁 40.5%, 김문수 27.7%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김문수 후보가 더 앞서는 조사 결과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가 요거밖에 없어갖고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런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두 후보가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원 원래 8대2잖아요. 이번에 당심이 80, 네. 그다음에 그렇죠. 여론조사가 20이니까 네. 당심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또 결선이 있잖아요. 결선이 있죠. 만약에 과반이 어떤 안 한 나오면. 후보가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결선에 가야 되는데 또 결선으로 갔을 때 나머지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계기로 네, 저는 찬특파라고 부르요. 찬특파. 예, 찬특파. 특검에 찬성하는 우리 당내 특검에 인사들 찬성. 있잖아요. 예. 이 찬특파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표가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봐요. 이번을 계기로. 왜냐하면 아직 투표까지 좀 기한이 있잖아요. 예. 이 상황이 대치 전국이 좀 길어지고 이런 상황일수록 찬특파에 대한 지지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약해질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이제 결선에 누가 갈 것이냐. 그럼 결국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이 나머지 두 분이 있잖아요. 예. 이 나머지 이제 그럼 찬특파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우리 이동재 앵커의 이제가 말씀하시는 이 변수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찬특파가 굉장히 망설이겠죠. 그러면 이제 찬특파에서는 조금 더 온건한 쪽으로 표를 좀 나눠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도 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만약 단일화 된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단일화 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나중에 문제지만 만약에 안철수, 조경태가 단일화해서 반전을 노린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경선 가는 거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반전의 분위기 노리겠지만 결선까지 가는 데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는 예측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코리아 정보 리서치 결과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조사 결과도 오늘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여권 성향의 조사 결과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지한 상태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말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 김문수 37.8, 장동혁 35.1, 안철수 8.8, 보수층 대상으로 했을 때 장동혁 31.3, 김문수 27.3, 조경태 14.3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오차범위 내에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모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여당 지지층이든 다 포함을 했을 때는 조경태 후보가 또 24.1%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8대2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당심이 80 여론조사가 20이라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특정 후보가 어떻게 뭐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결선 투표도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찬특파 이거 제가 쇼츠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찬특파의 표심이 또 어디로 갈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 과거에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62.8%로 선출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원분들,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거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었을 때나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 때나 한동훈 대표를 만들 때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은 그 자리에 계세요. 네,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과 언론만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을 뿐이에요. 묵묵히 지금 자신의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이 전국을 바라보는 이 침묵하는 다수의 당원분들 과거와 어떤 다른 선택을 하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그 결과에 승복하고 거기 단일 대우를 이루지 않는다면 향후 정치는 거기서 이 대열에 이탈하신 분들은 향후 정치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내 국민의힘 당내 여론 그리고 전당대회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짧게 이 정도 한번 다뤄봤습니다.